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우리나라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코로나 회복력 평가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구촌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방역 모범국으로서 우리가 4위였는데 다시 거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겠지만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프랑스, 칠레의 예를 들면서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뒤에도 감염이 크게 번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지켜온 방역 수칙들을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최대한 더 지켜감으로써 코로나19의 완전한 종료를 앞당겨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에 따른 혜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방미 결과에 아쉬움이 있다며 부동산과 대북 정책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본질은 묻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한 현직 검사가 피의 사실 공표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잠시 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방역 조치 완화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맞아도 가족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의 예외 혜택은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만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60%에 머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 접종만 했더라도 2주가 지나면 8명까지로 돼 있는 직계가족 모임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 이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절반 이상 운영이 중단된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만 소모임이 구성된 경우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완료를 전제로 7월부터는 2단계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선 1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예외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다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2회 접종자는 실내에서도 제외됩니다. 종교활동도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인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2회 완료자는 성가대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단계 방역조치 완화를 시행합니다. 이때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배지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애초에 방역당국은 1차 접종자까지 혜택을 주는 건 어렵다고 봤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간격이 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방역 완화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습니다. 이홍원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인센티브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를 꼽아왔습니다. 2회 접종 원칙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는 2차례 맞은 뒤 2주가 지나야 항체가 충분히 생긴다는 임상 결과를 고려한 겁니다. 1차 접종만 가지고서는 그 지침을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고려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인센티브 방안이 방역당국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완벽하게 되는 거는 2차 접종이고요. 이 사람들을 격리 해제하거나 방역에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근거도 없는 이런 방역 정책을 하게 되면 혼란할 수밖에 없고요. 1차 접종자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건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이 집중된 고령자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3주 뒤 2차 접종하는 파이자와 달리 접종 간격이 12주로 긴 만큼 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완료 접종자로만 하면은 노인들한테서 바로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되니까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2주는 좀 불안해서요. 2주째부터 예방률이 올라가지만 4주 넘어가야 60에서 70%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절충점으로 잡는다면 4주가 어떨까 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접종률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단체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사회 분위기가 훨씬 느슨한 단계로 감으로 해서 방역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 방안을 재검토할 거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백신 저항성이 큰 남아공 인도 변이 확산 여부도 중요 변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습니다. 접종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쭉 들어보시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된 건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닌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나온 그 인센티브만으로 접종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인센티브가 크게 보이지 않아서 노인분들께서 그 접종을 받겠다고 마음을 바꾸실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잘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방역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1회 접종자에 허용하는 조치는 정부가 이제 7월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7월에는 대부분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끝나고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 시점이라 실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방역에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크게 방역에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백신 접종에 고령층이 우르르 몰릴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안 한다고 하거나 또는 1차, 2차로 나뉘어서 마스크의 어떤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지금도 사실 마스크를 하는 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마스크 안 한 분한테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또 갈등이 일어나거나 시비가 붙기도 하는데 1차십니까, 2차십니까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그렇고 좀 현장에서는 난감한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이론적으로는 실외고 1차 접종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일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쓰지 않도록 이제 허용을 해주면서 예. 사회적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 일상으로 점차 복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뭐 네. 보셨겠습니다마는 지하철 손잡이를 열심히 닦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하루 종일 닦고 백화점 문을 늘 손잡이를 닫고 뭐 여러 가지 방책을 썼었는데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도 번진다고 하는데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거나 실외 활동에 뭔가 완화 조치들을 이렇게 우르르 내놓으면 갑자기 확 번지는 거 아닐까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저항력이 있는 경우 또 이제 전파력이 높은 경우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영국발 변이의 경우는 기존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 이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전파의 양상을 봐가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백신 인센티브 조치를 좀 세밀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확진자 발생 양상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그것보다는 접종 후에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확실한 보상 얘기를 갖다 쭉 내놓고 담보를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부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이상 반응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들이 보상에 관한 통계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서 예.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된 사례가 지금 불과 한 10건 내외 정도에 불과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기저질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해도 4개 이상 반응이 생길까 우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노인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중에 이제 가장 앞에 가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특히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은 혈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더 사람들을 이제 자극하기도 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가 실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궁금하고요. 언론에서는 유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꾸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뭔지도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파이자 백신의 부작용의 빈도는 이상 반응의 빈도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에서도 발생 빈도가 비슷하고요. 단 이제 혈전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의 위험도의 차이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이 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부가 애초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후에 너무 많은 이제 언론에서의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보도가 좀 과도하게 나가거나 예. 또 유튜브 같은 곳을 통해서 좀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뉴스 정보들이 유포되면서 국민들이 더 실제보다 큰 불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한번 다시 쭉 살펴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관한 기사들을. 사실 상당수의 기사에는 그 안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뒤쪽에 가면 다 조금씩 붙어 있는데 제목을 네. 너무 자극적으로 뽑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제목만 읽고 끝나니까 점점점 이러한 그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읽는 분들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684명, 해외 유입 23명으로 모두 707명이 확진됐습니다. 700명을 넘어선 건 지난 14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 직장, 유흥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계속되는 여파입니다. 종교시설, 특히 교회를 고리로 한 확산세가 큽니다. 서울 가락동의 한 교회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교인 18명을 포함해 가족, 지인 등 3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20% 내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이 자가격리 대상이겠죠? 그 가족들하고 그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이제 확진이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만 70건. 이 가운데 교회 관련 사례가 89%에 달합니다. 대부분 부실한 방역수칙 속에 이뤄진 종교 활동을 바탕으로 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인이 감염된 이후에 대면 예배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서 다른 교인과 가족 등에게 추가 전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의 선교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35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30명 이상이 변이로 확정됐거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가 규모가 작아갖고 그런 환경으로 보여요. 단지하고죠. 지난해 10월 이후 확정된 변이 바이러스 사례와 역학적 연관이 있는 사례를 합치면 3,128명에 이릅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세고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큰 만큼 자칫 백신 접종자가 늘어난다 해도 감염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기존 바이러스, 야생형 바이러스 대비는 어느 정도 영향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발생은 하죠. 방역당국은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감염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이는지 심층 분석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일본 내부에서 올림픽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후원사인 아사히 신문이 스가 총리에게 대회 취소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가지 방식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확인용 앱과 화상전화 앱을 설치해 수시로 체크하고 건강 확인 메일에 회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는 극히 낮습니다. 통지가 아예 없거나 무더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로그인이 잘 되지 않는 등 시스템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普通は1件しか来ないんですけども、この時は30件ぐらいいっぺんに画面に表示されました。びっくりしました。 일본 후생노동성은 하루 평균 2만 2천 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 중 약 300명 정도가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찾는 대회 관계자 약 10만 명 가운데도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가 총리는 대회 관계자가 지정된 곳을 벗어나 돌아다닐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行動も制限をする。そしてそれに反することについては強制的に退去を命じる。そうしたことを含めて 하지만 대회 관계자의 국내 이동을 어떻게 통제할지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런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총리가 대회 취소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후원사인 일본 주요 언론사가 대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감염자 수는 줄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긴급 사태는 다음 달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東京で言えばもしオリンピックやるんであれば100以下にす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真剣にやはりやっていかないと。 미국 정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2달도 채 안 남은 올림픽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보고서로 내놨습니다. 상당히 모범국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스를 겪고 나서 꾸준하게 투자를 했고 신속하게 검진 키트를 만들어냈다. 미국이 백신에서는 앞서갔지만 저 검진 키트를 빨리 만들지 못해가지고 초창기에 상당히 도전을 면치 못했죠. 그다음 확진자들, 감염 의심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바로 컴퓨터 시스템 구축했다. 이게 유럽에서 참 어려웠습니다. 개인주의를 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건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염 의심자,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이런 사람들이죠. 14일간 자가격리를 시켰는데 이것도 대단하지만 위반율이 0.2%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건 유럽, 미국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잘 해냈죠. 자가격리의 위반율이 0.2%라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잘 지켜줬고 그만큼 또 마스크도 손 씻기도 열심히 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계 주요 53개국이 사회 경제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 평가하는 블룸버그의 코로나19 회복력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 랭킹에서 가장 주목을 해볼 건 대만과 일본의 추락입니다. 보십시오. 14, 15에 일본, 대만, 타이완이 가 있는데 일본은 7위에서 14위로 떨어졌고 타이완은 10위에서 15위로 떨어진 겁니다. 대만은 코로나19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가 났고 일본은 국민의 백신 접종 호응이 너무 적어서 상황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평가가 좋고 나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간 이동성, 서울에서 부산 또는 대구에서 대전 오고 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3위까지 올라가 있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와 봉쇄 강도, 이거는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 여기서 점수가 나쁘죠. 37입니다. 물론 이 평가 다음에 좀 나아지긴 했을 겁니다만은.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서 31위, 이거는 우리가 워낙 떨어지질 않았었기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거와 비교하면 31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방역과 거리 두기에 극도로 지쳐가는 지금으로서는 그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예측하기로는 전체 인구 75%까지 백신 접종하려면 아마 한 1.6년, 그러면 결국 한 내년 여름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과 전문가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접종이 착착 진행되도록 예약에 참여 좀 해주시고 남아서 버리는 백신이 없도록 자녀 백신 접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야당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 정책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과 백신 협력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 대표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여야 간의 협력에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의 의원 외교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백신 파트너십 내용이 막연한 데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한미 간의 원전 수출을 협력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손실보상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까지 정부 비판을 종합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한미동맹 복원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백신 협력과 북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최근에 잇단 산재 사고를 얘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TF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코로나 등의 이유로 1년여 만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각 당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원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2주 전 일본을 방문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번에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다녀온 지 사흘 만입니다.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뉴욕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북측과 접촉하실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어떤 인사와 만나실 건가요? 이번 방미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워싱턴에 앞서 뉴욕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뉴욕에는 북미 대화 채널로 쓰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어 박 원장이 북측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북측의 냉랭한 기류를 고려할 때 대북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박 원장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접촉 대상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만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비롯해 미 국무부 관계자와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큰 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에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도출에 핵심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박 원장의 이번 방미는 앞서 2박 3일간 광폭 행보를 보인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안에 뒤이은 것입니다. 한미 정보수장의 이딴 교류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계파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바람으로 불거진 유승민계 논란이 옛 친박계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유승민계 대표 불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정 대선 주자의 계파가 당대표가 되면 외부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외부의 후보들이 우리 당에 오는 것을 혹시나 꺼려하지 않을까 심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선 관리, 대선 관리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유승민계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옛 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할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나경원 대표와 과거 이제 친박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상당히 겹친 점 많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주장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도 계파 주장은 흉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것과 같다며 두려움이 만든 허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권 경쟁을 둘러싼 계파 논쟁에 옛 친이계 이재호 상임 고문의 단체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자고 모의한 문건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준석 돌풍에 과도한 여론조사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던 주 전 원내대표도 당혹스러워진 상황.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진 주자들은 이것이야말로 개파 정치이자 척결해야 할 구태라며 다시 똘똘 뭉쳤습니다. 무개파를 자처한 김은혜 의원은 난데없는 개파 폭탄에 저희가 의심된다고 지탄했습니다. 신진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활기가 돌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파 논쟁 가열로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방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여야 대표 간에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네. 정의당, 열린민주당, 네, 그래서 맞습니다. 5당 대표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형식이었고요. 예. 이 미국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5당, 여당은 하나니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왔고 제1야당, 이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그렇죠. 원내대표면서 권한대행. 그렇죠. 예. 누가 당대표가 될까 이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여영국 대표,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참석을 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까지 5당이 모였습니다. 예.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사실 대통령이 설명할 게 상당히 많은데 네네. 큰 틀에서 보면은 잘못해 갖고 왔다라고 야당에서 이렇게 뭔가 비판하고 비난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띄진 않습니다. 백신 스와프 왜 못했냐 이게 아마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의제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백신 스와프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한미 백신 파트너십으로 사실은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거고 백신 1,000만 명분을 이번에 꿔주면 우리가 남으면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스와프는 이게 통화 스와프잖아요. 빌려오고 갚는 개념인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수억 회분의 이 백신, 그것도 mRNA 백신을 코리아가 생산을 해서 직접 보급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모더나가 위탁 생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한국보건연구원하고 mRNA 백신에 대한 공동 개발까지 하기로 MOU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내용이긴 해요. 근데 김기현 이제 이 대표 권한대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언제 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까라고 조급하게 물어본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확답을 좀 달라. 네, 그것도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은 훈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방미 성과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의제가 많은 만큼 정말 이 국회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야당 대표들은 오늘은 각각 준비해 온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 좀 직설화법으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이 항상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또 동맹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잘 됐기 때문에 그거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1년 3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것들 다 털어놓는데 이제 부동산 털어놓고 그런 쪽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신문지상으로 보면 상당히 격렬한 자리였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서민들의 민생 문제에 관련해서 지옥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대통령은 또 경청하는 자세였고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는 이게 늘 주장해 오던 것이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정례화해야 한다. 이게 취임 초기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모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야당도 할 얘기하고 대통령은 또 그걸 경청하는 것이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5당 대표 모였지 않습니까? 1년 후가 되면 정권이 바뀝니다. 네, 그때 이제 대선이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마다 모이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치를 좀 신뢰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호소를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 대선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을 겪으면서 마지막 국정 동력을 어떻게 살려서 임기를 잘 끝낼 것인가에 그렇죠.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미국 갔다 온 다음에 40%를 넘긴 네네. 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당의 바람이라면 예.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지금 레임덕이 왔어야 하는 시점이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나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가 계속 올라가고 긍정평가가 계속 떨어져서 콘크리트라고 얘기했던 40%대가 무너졌었고요. 예. 30%대를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 조사 기관에 따라서 20% 후반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20%대 지지율이면 이제 임기 후반의 국정 유지는 어려울 수 있다. 야당이 아마 좀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예. 꽤 괜찮았고요. 대중들에게는 이게 좀 덜 체감되지만 외교 전문가들이 더 굉장히 잘 나왔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대북 관계 같은 것은 우리 쪽의 입장을 미국이 거의 완전히 따라왔다. 인권 문제 정도가 들어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좋다 보니 결국은 여론도 조금 40% 위로 반등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작 오늘 뜨거운 것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경국 기자의 리포트를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 수임을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차관 재직 당시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맡은 건 공직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피의자를 변호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 취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의혹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8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며 자문료 2억 원가량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아 발탁된 거 아니냐고 추궁했고 굉장히 아마 정권에서 요청하는 일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 민주당은 고위직을 맡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성을 의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격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개혁과 싸운 거예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행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성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도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렇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쟁점 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두고도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점을 추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긴급 출국이 불법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지금 재판 그다음에 수사 진행 중이고 저도 수사 대상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데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사건은 국민의 의혹이 너무나 컸던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조사와 감찰을 지시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향해 휴대전화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하며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기도 했죠.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입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그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판례로도 그동안에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평소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 피의 사실 공표 행위는 범죄라며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검사들이 실적과 승진 등을 노리고 언론과 유착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김오수 후보자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문제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보니까 전관 예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상당히 억울한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렇습니다. 이걸 왜 수임을 한 거냐 그런데 수임은 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접촉을 안 했다. 이제 이런 답변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 이름은 올렸지만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였고요.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 변호인들을 변론하는 데 참여하진 않았다. 어찌 보면 뭐 측면, 후면 지원을 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고액의 어쨌든 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인정한 대목은 있어요. 여당의 청문위원들도 이건 좀 부적절한 대목은 분명히 있다.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서 송구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신이 공직자로 있었을 때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 또 변호사로 이제 전직을 해서 그 부분을 자신이 변론하는데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위법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자체가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쟁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문회 결과 한번 여야 의원들의 입장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따져볼 문제이고 이게 오전에는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의혹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연루돼서 심지어는 검사 한 명은 기소돼 있고 이규영 검사죠. 그리고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피의자가 된 상황인데 피고인이 이제 됩니다. 기소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김오수 당시 전 차관도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후에는 사실은 쟁점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려서 이건 정권과 검찰 사이에 관계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가 돼 있고요. 여기서 정치적 편향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여야 의원들의 질문의 시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오수 후보자는 답을 하느라고 지금 진땀을 빼고 있죠, 아직도. 네. 아무튼 뭐 상당히 이제 답변이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피의자로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수사 중 재판 중인 사건이라 대상자니까 뭐 부적절하다. 자, 그런데 아마 야당 의원들이 제일 지적하고 싶었던 건 정치적 편향이었겠죠. 청와대 예스맨 하지 말고 제대로 검찰총장 노릇해야 된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죠.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신세진 게 아니고 만약에 승진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부 거고 요직을 맡았어도 이전 정부였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관료들은요. 지금 김호수 후보자뿐 아니라 모든 관료, 차관을 거쳐서 장관이 되는 관료 출신들은 모두 다 행시, 외시, 사시를 패스하고 나면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다 모든 정권을 거칩니다. 4년마다 바뀌는 80년대 사회생활을 시작했건 90년대에 시작했건 사실은 여야 보수 진보 모든 정권을 다 거쳤는데 현장직이던 초기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물어보진 않죠.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위 간부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정권에 줄서기를 하느냐,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느냐, 특정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서 뭐 좀 승진을 빠르게 하거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치 싸움이 있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도 잘 나갔고 지금 정권에서도 잘 나갔고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능력을 인정받은 거지 이게 정치적인 줄타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은 뭐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하겠습니다만 과거엔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와선 유독 더 사실은 정권을 챙긴 것 아니냐. 아까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나옵니다. 과연 이제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았는가 하는 것은 또 물음표가 남는 것이 검찰이 원하는 모든 수사는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잘 막았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잘 못 막은 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천 의원 모습이 나왔는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엄청난 사건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니까 공인이니까 그건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빨리 열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진해원 검사는 아니 공소장을 절차도 없이 열어보는 게 어떻게 그게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거냐? 이건 범죄행위다. 이제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기소된 직후에 공소장이 특정 언론으로 유출이 됐어요. 검찰 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누군가가 수사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색출하라는 게 이제 박범계 장관의 지시인 거고요. 그리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소 후에 공소장이 유출됐기 때문에 진 검사가 얘기하듯이 법률상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니다. 이거는 기소 전에 유출돼야 되거든요. 범죄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 하지만 법무부 훈령에는 분명히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어도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법조계의 중론이 있는데 문제는 이걸 공수처가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혐의는 뭐냐 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근데 이게 피의 사실 공포가 아니고 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수사팀이 검찰 조직 내에 공보 라인을 통해서 공소장을 오히려 언론에 공개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열람을 하고 전자기록을 16자리 공소장을 12장으로 편집을 해서 언론에 흘렸다면 이건 고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법률상 이게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또 법적인 다툼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할 역세권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예정 물량은 23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전철 중랑역 주변입니다. 위아래로 철도가 지나다 보니 주변과 단절돼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이 부진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는 90%에 달하는 상황.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고밀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중랑구에서만 5곳입니다. 상업과 주거가 결합한 고밀 개발로 이뤄지는 역세권이 3곳이고 나머지 2곳에는 저층 주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도 그동안 지역 정비가 늦어지면서 노후화된 역세권 3곳이 사업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인천 8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1,000여 가구. 이로써 이사 대책으로 정부가 약속한 공급 물량 83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의 후보지가 결정된 셈입니다. 지난 2월 4일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분양가와 분담금 등 보다 명확한 금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처럼 조합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 만큼 실제 공급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지는 추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두고 정치권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5억 원 이하로 하자는 제안부터 25만 호 모두 공공주택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살리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얼룩졌던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남양주 진접과 인천 계양을 비롯한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사전 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은 모두 3만 200호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 공급 물량은 1만 6천여 가구, 과반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 몫입니다. 특별 공급을 기대하는 젊은 층이 사전 청약에 몰릴 가능성이 큰 건데 분양원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면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실수요자 우려를 잠재우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안에서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일제히 5억 원 밑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성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인 만큼 분양가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공공택지를 분양을 할 때 조성원가 연동제를 해가지고 싼 택지를 분양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싼 분양가의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30만 6천 호를 5억 이하에 파격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 발 나아가 3기 신도시 확정 물량 25만 호를 100%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35%보다 늘리는 건 물론 공공자가주택도 3억 원 이하 가격으로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과 각종 연기금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지분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 등도 포괄될 것입니다.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 공공주택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형평성과 법 감정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가 얼마나 남은 겁니까? 네, 우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선고일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부회장은 2017년이었죠.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이듬해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1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요. 지난 1월에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고요. 또 이 돈을 회사 돈으로 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년 7월이 만기 출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형기를 절반 정도 채웠고 한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여론이 있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사면 관련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회장의 사면론은 그 구속 수감된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조금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면 가능성을 이렇게 예상하는 기사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면을 촉구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이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해서 이 경제 5호 단체장이 청와대에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직후부터는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 사면에 불을 등기고 있고요. 또 여기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드러났죠. 예. 그래서 미국 재계도 사면을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예. 또 일부 종교계까지 이 특별 사면 요구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예. 이 기업 총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반도체 산업 역할론이 그 주된 근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묘하게 대권 주자들도 그렇고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네네. 국민의힘은 뭐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정치권 얘기 좀 예. 말씀대로 국민의힘을 먼저 보면 국민의힘은 오늘도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사면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후보자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전쟁은 엄청난 거액의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소위 오나가 아닌 고용 사장이 그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오래 있을 경우에 만약에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삼성이 반도체 전쟁에서 진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거든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결정해달라는 거죠. 네, 반면 여당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입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직접 보시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이 법치주의 원칙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적폐 세력들과 관련해서 경제사범과 관련해서는 사면 불가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원칙이 저는 잘 지켜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에 세과시 줄 세우기, 개파 정치, 구태 정치가 있다고 하면 경제 총수 중심 구태 경제 인식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총수 한 명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 이른바 그 중요한 회사에 문명이 걸려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단세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인의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백신 관련 혹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방미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무슨 결정을 못했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여당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면 문제는 통치 행위에 가까운 매우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역시 대권 도전을 선언했죠. 이광재 의원은 조금 다른데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있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또 과거에도 유독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감형, 사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형평성이나 법 감정에 비춰서 맞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좀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어제 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사면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그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유유자적하게 웃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라고
외쳤던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법은 법대로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공정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네, 재벌만 특혜를 주는 건 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촛불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죠. 근데 이런 큰 원칙들에 더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또 다른 이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은 끝이 났지만 그렇죠. 여기서 촉발된 불법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은 제가 보니까 지난 20일에 3차 공판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또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재판 진행을 봐야겠지만 여기서도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국정농단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면 이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가 조작 사건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뇌물죄 사건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재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말씀대로 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 문제가 아니죠. CJ 이재현 회장이 가장 최근인 2016년에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2008년, 또 고 이건희 삼성 회장도 2009년에 특별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또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은 각각 2차례씩 사면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건강 악화나 기업 경영 이런 이유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기업 총수들은 모두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전신 여당 집권 시절에 모두 사면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재벌의 총수로서 전체 경영을 지휘할 사람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은 중요한 재판들이 계속 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따지면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고 과연 이런 선례를 남겨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연 국민이 또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수긍해 줄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따져볼 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이 형성돼서 백신 접종률이 빨리 안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6192님, 백신 접종 기피를 막으려면 부작용에 관한 치료와 보상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시청 기자와 짚어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유튜브에서 김은숙님, 이재용 사면 반대합니다. 꼭 법에 맞게 판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문네이더님, 불경기 해소에 기업의 힘이 절실합니다. 사면하려면 하루빨리 하는 게 민심을 반영하는 일 같아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병원에 남아있는 코로나19 잔여 백신에 대해 당일 예약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만 예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다른 곳에 예약을 해두신 게 있는데 이걸 취소시키지 않았으면 잔여 백신 예약해두고 접종에 나타나지 않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쇼 경력이 있으면 또 예약 신청이 이럴 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접종 기관도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퇴근 30분 전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